지금 민주당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면역 체계가 다 무너졌다. 바로 리더십 때문이다. 이재명 이재명의 바이러스인가요? 바이러스죠. 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개편 후 첫 방송인데요. 오늘은 배재대 김형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주 맞습니다. 영하로 뚝 떨어졌는데 네. 우리나라 한국 정치도 아주 썰렁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네. 한국 정치가 뭐 늘 네. 국민들로 봐서는 뭐 밉상의 대상 아닌가. 아, 그렇죠. 정치가 실종됐고 정치가 네. 몰락했고 네.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실종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먼저 민주당 이야기부터 네,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죠.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지난 9일에 발의를 했다가 자동 폐기가 예상되니까 하루 만에 철회를 했고 어제 다시 낸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다. 극한의 꼼수 정치다. 이런 비판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뭐 토쿠비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사상가가요. 1830년에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쓴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에요. 네. 고전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절대 다수 권력자가 갖고 있는 다수의 폭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입법부의 그런 독주야말로 그렇죠. 정말로 두려워할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네. 했거든요. 이게 전혀 지금 똑같이 한국적 상황에서 네.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은 세 가지 폭정에 딱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폭정이 이제 입법 독주죠. 입법도 그러니까 어, 노란봉투법 그렇죠. 포함해가지고 예. 뭐 엄청나게 자기들 마음대로 다 통과시키는 통과시키는 거죠. 거예요. 네. 두 번째 폭정은 바로 탄핵 중독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그냥 남발하는 거예요. 뭐 그렇죠. 대통령도 탄핵하겠다고 했고 뭐 지난번에는 뭐 이상민 뭐 이미 장관도 했어요. 했다가 네. 헌법재판 전원이 지루자 뭐 기각시켰죠. 기각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제 국민들이 이건 이해할 수 없다고 음. 보는 부분은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에서 수사와 관련된 검사를 네. 탄핵을 지금 하겠다는 거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서 이제 방탄을 막 나고 가고 이제 세 번째가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헌법 파괴예요. 네. 그러니까 입법부는 무엇보다도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지금 예산심의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 헌법에서 규정된 걸 다 무시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을 에워싸고 있어서 최근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낙연 전 대표가 아주 그냥 작심으로 비판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지금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 질식주의. 상태고 네. 그리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민주당이 아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이라든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면역 체계를 갖고 있었었는데 네. 이 면역 체계가 다 무너졌다. 네. 바로 리더십 때문이다. 이재명 이재명의 바이러스인가요? 바이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나중에 좀 더 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야당 심판론이 될 수밖에 없다. 아. 이런 식으로 폭정에 시달리다 보면 네.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정권 심판론만 보는데 네. 그동안 집권 2년 안 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이런 폭정도 엄연하게 이거는 분명하게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아야 돼. 스스로가 심판받겠다는 그러한 폭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자신이 모르고 막 의회 권력에 도취돼 있는데 분명하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시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탄핵을 하는데 네. 좋아요. 10분 양보해서 그 검사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면 공수처에 고발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탄핵을 하면 아예 직무를 못해요. 네.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렇죠. 한 일이 없어요. 네. 한 일이 없는 사람한테 불법을 했다고 탄핵을 하면 이 사람이 뭘 했어야지 불법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은 뭐냐면 무조건 직무를 정지시키겠다. 그렇죠. 이러면은 모든 장관 다 탄핵하면 그냥 행정부가 마비돼 버려. 아예 그렇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민주당은 가장 많이 쓰는 용어를 빅데이터 분석해 보면은 네. 검부 독재다. 아. 뭐 네. 검찰 독재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보면
지금 의회 독재하고 있어요. 네. 이재명 독재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은 생각해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2명인데 한 명을 위원장을 탄핵하면 그 이상인 상임위원은 혼자 남아 혼자 있거든요. 남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할수 완전히 없죠. 그냥 그 위원회를 그래요. 직무 정지시켜 버리는 네. 거거든요. 부서 자체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딴 것도 아니고 집권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는 결국은 좀 이제 산무 정치에 완전히 빠져 있다. 그렇죠. 첫째는 민주당은 견제는 없고 폭주만 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은 없고 방탄만 있다. 그렇죠. 네. 세 번째는 책임은 없고 막말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막말. 식의 네. 산무 정치에 매몰돼 있으니까 결국 이제 국민들이 다 기억하거든요. 예. 하나씩 하나씩 다 우리 정보 이론에 의하면은 어떤 정보는 이렇게 쌓였다가 그렇죠. 나중에 어떤 순간이 되면 그걸 인출해 가지고서 그렇죠.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민주당이 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쓴 거죠. 참 맞는 말 그렇죠. 같죠. 그렇죠. 한 번도 유일하게 실천한 말이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네. 의회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 네. 제가 볼 때 의회 민주주의를 오히려 파괴하고 있는 어. 의회 그 결국은 입법 독재, 그렇죠. 의회 권력. 네. 그래서 정권 교체에 이어서 의회 권력을 교체해야만 한다는 것을 오히려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라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네. 이제 예산철인데 네네네. 이 예산 문제도 지금 심각해요. 왜냐하면 원래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깎을 수는 있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증액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아니, 증액권은 당연하죠.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한 예산은 다 깎아버리고 맞습니다. 자기들 예산은 다 증액했어요. 수조 원에 돼요. 이거는 완전히 국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 예산 탄핵이란 말이까지 나와요. 맞습니다. 예산 문제도 다 윤석열은 탄핵하고 이재명 건 다 올린다. 어. 이게 말이 되나? 네? 그래서 제가 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헌법 파괴다라고 네. 얘기한 거는 헌법 57조를 보면요. 네. 예산과 관련돼서 정부 예산에 대해서 증액할 수 없고 네. 그리고 새로운 항목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런 헌법은 가장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의정 활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지켜야 할 정신은 뭐냐면 헌법 가치를 훼손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조 원에 대한 정부 예산은 깎으면서 이재명 표 예산 수조 원은 증액시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지역 사랑 화폐 7천억 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지원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2조 3천 그리고 사망금 5천억 이런 식으로 올리거든요. 청년들 그런데- 예산 다 깎아버렸어요. 근데 물론 깎은 게 한 2,300억 정도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을 깎았는데요. 네. 문제는 이재명 표의 청년 패스라고 그러나요? 3만 원 네, 패스. 네. 이게 한 2,900을 새로 신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신설할 수가 신설하면 없어요. 안 돼요.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시키는 네. 것인데 이게 결국 뭐냐면 총선용 선심을 하는 거와 더불어서 무조건 윤석열 국정운영 발목 잡기가 네. 가장 최우선 항목으로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은 결국 뭐냐 의회가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네. 이거는 굉장히 다수의 폭정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네. 정말 이 모든 정치에 있어서의 비정상화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이 민주당이 그거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의회 권력에 도취돼 있다. 네. 이런 부분 속에서 빨리 이걸 깨어나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 좀 네. 드립니다. 맞습니다. 막말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강욱 전 의원의 그 네. 암컷 발언이 굉장한 파장을 지금도 낳고 있죠.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당원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네. 지금 해당 발언 바로 전날에도 조국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또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또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발언을 듣고 소리내서 웃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조국 전 장관도 웃었다는 거죠. 네, 이 암컷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치 사류적 발언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본인이 우선 어떻게 보면 무슨 정신적으로 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네. 우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부끄러움도 좀 있어야 되고요. 네. 또 국민이 생각해도 이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냐면
정말 강성 지지 개딸들만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로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네. 두 가지 면에서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막 엄청나게 항의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페미니즘 정당이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러더니 갑자기 피해 호소인이 나오더니 이제 안건 그러니까요. 발언까지 그러니까 뭐 하는 당입니까? 이 당? 이것이 결국 이제 민주당이 아. 이제 그 보면은 그래서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구나를 느껴지는 것 반성과 성찰이 없어요. 그렇죠. 네. 반성해야죠. 그러니까 실수해도. 그렇죠.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음. 지난 98년도인데요. 네. 98년도에 아마 우리 배 앵커님도 기억을 네. 하실 거예요. 우리 김홍신 한나라당의 네네네. 그 의원이 아주 정말 막말을 했어요.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말마다 거짓말을 하니까 고음령 미싱으로 박아버려야 된다. 오나. 가지고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런 말을 맞습니다. 그런 말 했었어요. 참 재밌었어요. 재미- 그때 참.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 그렇죠. 났었죠. 세상에. 저는 이제 고음령 미신 발언 2가 나올 것 같아요. 저렇게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네. 뭐 암컷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얘기 저 이상한 수컷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인데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존재감을 오히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체가 약하니까 네. 뭔가를 가지고 반짝해가지고 자기의 그 존재감을 느끼려고 한다고 주목을 좀 같은데 받아보고 사실 이분 짤짤이 얘기하고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인식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거죠. 문제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두 번째 여성 의원들이 침묵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네.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막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민주당 전체 당 지도 체제에 대해서 난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한 부분에 공감하는 게 네. 뭐냐면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졌다. 그 말이 제일 정말 그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서로 날뛰잖아요. 심한 경우는 무슨 뭐 선거가 끝나면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만을 막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전혀 제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죠. 되다 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말을 하면은 혹시 공천 받을 때 나한테 유리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렇죠. 그 오히려. 착각을 한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그렇잖아요. 뭐 김우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막말을 하면서도 오히려 거짓말도 막 해요. 하는데 뭐 후보고 막 모이고 예? 뭐다 채웠죠. 이런 것들이 한국 정치를 태벌을 넘어서 네. 저질화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한국 정치 저질화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이건 어떻든 형태든 간에 공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엄 선포 이야기 하셨는데 이 군부 독재 프레임처럼 뭔가 검사 정치 프레임을 씌워서 강성 지지자들을 좀 모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강성 지지자들 모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분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네. 뭐 그렇게 오죽하면은 그 최진원 경희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개딸 파시즘이란 말까지 네. 썼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무조건 네. 마치 종교적 집단가처럼 말이죠. 네. 그 사이비 종교에서 그 지도들이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네. 따라가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강하게 비판할 수는 없지만 네. 그걸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강성 개딸만 보고 정치를 그렇죠. 하는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자신들을 자해 정치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중지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당 대표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안 먹히는 거죠. 당대표가 왜냐면-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분 자기 약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밑에 사람이 부분이- 뭘 해도 말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네. 도덕적 감수성이 네. 무뎌졌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그리고 맞아요. 과거에 민주당은 뭐 김대중 정당이라든지 노무현 정당 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자기들 항상 얘기했잖아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뭘 하는데 계승했는지 모르겠어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항상 실용적이고 네. 그 나름대로 국민들의 눈초리를 보면서 갖고 있었고 그래서 국민의 정부란 네. 말까지 썼잖아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었던 게 원칙을 지키면서 네. 정치를 하라는 네. 것. 그걸 다 파괴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들이 노무현 정부와 그리고 그럼요. 김대중 정부를 계승하느냐. 이게 바로
이재명 당대표가 되기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민주당은 급속하게 이재명 사당화로 빠졌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막말과 선동이 지배하는 이러한 정당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맞아요. 지속되고 네.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근데 생각을 하게 지금 됩니다. 보면 이 민주당이 탄핵 중독에 빠져 있더니 네네. 이번에 보니까 계엄 중독에 빠졌더라고요. 무조건 뭐 하면 계엄이라 그러는데 예. 이분들 전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계엄령 네, 가지고 그렇죠. 뭐 맞습니다. 수사하고 난리 났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무죄예요. 근데 이번에 또 계엄령을 들고 나왔는데 이분들 영화 정치에 맛을 들였는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면 걸핏 한번 뭐 영화 보고 네. 눈물 흘리고 네. 그러시더니 이제는 뭐 영화만 갖고 또 난리 치는데 사실 서울에 보면 영화가 흥행하니까 이게 이제 편승해서 뭘 하려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렇게 따지면 이 서울에 보면 만든 이 감독이 예. 뭘 만들었냐? 아수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서울의 봄 뭐 갑자기 아수라가 생각이 나요. 자, 맞아요. 그러면 서울의 봄이 현실에 투입된다면 아수라 성남시장을 시장, 그렇습니다. 겨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혹시나 뜨면은 그럼 우리나라는 다시 아수라가 되는 건가? 아니 도대체 뭔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군부 독재의 네.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아하. 그 프레임을 놓고 네. 자기네는 이제 민주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라고 둘은 모르는 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네. YS 문민정부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거를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고 문민정부를 만드는 게 YS고 하나의 척결한 게 하나의 나와요. 척결하고- 이제 하나회가 서울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한화회를 척결한 게 YS고요. 네. 그리고 역사 바로 세계로 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YS가 보여줬는데 그렇죠. 다 그 처벌했어요. 문민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도 생기고 노무현 정부도 만들어진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국민의힘은 YS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러한 국민의힘을 상해서 뭐 군부 독재에 피가 흐른다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게 아. 얼마나 역사적으로 무지한가라는 그렇죠. 부분들 속에서 한번 지적을 좀 지금 하고 우리나라 싶고요. 정당 중에요. 군부 독재 찬성하는 정당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미 50년 전, 60년 전 얘기를 갖고 아직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거죠. 네. 한마디로 해서 이제 시대의 흐름은 흘러가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요. 네. 대한민국 이코노미스트지가 167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네. 조사를 하거든요. 그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민주주의 지수가 이 얘기하면 정말이라고 물어보는데 미국보다 높아요. 오.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8.0 이상을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8.0 정도라서 완전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뿌리가 뭐냐? YS 문민정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YS 문민정부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군부 독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걸 다시 소급을 해가지고서 마치 민정당 시절에 있어서의 국민의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편견이고 그 잘못 착각이고 무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재대 김영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정치펀치 저희가 개편 후로 새로운 코너를 좀 만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저희가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마련을 드디어 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까지 답을 아, 하셔야 예, 예, 되겠습니다. 네. 최강욱은 민주당 엑스맨 같아요.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말이 됩니까? 탄핵 남발 그만하고 당내 입단속이나 제대로 하시길 이렇게 DGDR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최강호에 대한 그 관심이 많네요, 일반 분들의. 그게 바로 최강욱 의원이 노리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아하. 전혀 말도 안 되는 거를 얘기를 네. 하면은 네. 각종 언론 매체에서 그걸 다뤄주고 아. 그게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정치는 자기 부고 이외에는 항상 그렇죠. 많이 나와야지만 좋다라고 하는 악명도 좋은 악명도 거죠. 좋은 것. 막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몰돼 가지고서 가져가는데 그게 바로 막말 중독에 빠지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선동에 하는 거고 예, 예. 이게 결국은 나중에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아, 하나씩 다 옛날에 우리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첩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국민 수첩이 있거든요. 아. 국민들이 수첩에다 다 적어놓거든요. 그게 결국 난 선거 때 총선에 나가는 거죠. 탁 한번. 탁 하고 나가는. 네. 근데 이게 아. 최강욱이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최강욱에 소속돼 있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네. 이거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지도부 체제에서도 분명하게 기억나실 거예요. 2012년도 그 당시에 총선이 있었었는데 당시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아. 맡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민주통합당했는데 아주 비등비등하게 갔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거든요. 오. 김영민 막말파 등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시잖아요. 난리 뭐 났었죠. 콘드리살 아이스를 뭐 네. 어떻게 하겠다. 뭐 아. 정말 너무 입에 담은 저급해서. 저직한 네. 저는 그거에 버금가는 거라고 좀 봐요. 네, 지금 네. 최강욱 전 의원이 얘기하는 네. 부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자기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네. 의원직을 상실했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래야지 그게 정치인의 기본적 자세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본마저 지켜지지 않는 또 그런 사람 때가 이게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게 도미노 효과가 생겨요. 그렇죠. 계속 파급해서 나오는 거예요. 최고가 그렇게 했어? 그럼 나는 또 이거보다 더 센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막 그런 경쟁하죠. 경쟁을 하는 막말 거죠. 경쟁을 막말 하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가져간다는 거는 네. 너무 그래서 지난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1,003명을 상대로 네. 조사를 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점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대한민국 21대 국회가 잘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잘한다는 게 13%밖에 안 되고 13%나 되나요? 꽤 높은데요? 높아요? 못한다가 네. 80%인데 네, 그렇죠. 흥미로운 거는 민주당 지지 강세가 굉장히 센 40대하고 50대는요. 네. 9% 6%밖에 안 돼요. 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저건 아닌데라고 네. 얘기할 수 있고 최근에 나온 조사 한번 결과 보세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잘하고 있어라는 이게 40% 이상 넘이 되는데 좀 이재명 대표 당대표 역할 잘하고 있느냐? 거의 변화가 없어요. 30% 초반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작년 8월에 이재명 당대표가 된 다음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40%를 넘은 적이 있나요? 민주당 없죠. 그러니까 저러한 구성원들이 맞아요. 막말하고 선동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 야당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가 뭐 30%대 초중반이라고 막 비판하면서 그럼 왜 그런 이익을 민주당은 전혀 얻지 못하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는 여러 행태가 국민들로 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만의 정치 어떻게 갈라파고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참 민주당이 위기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전혀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이제 안타까운 핵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네. 이 국민 10명 중 9명이 재판 생중계를 해야 네네네, 된다라고 맞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서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가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뭔가 이제 재판에서 진검승부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부 신뢰 뭐 존중도 안 하고 네네. 걸핏하면 재판 빠지고 뭐 네. 하여튼 재판부를 우습게 한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 자, 이 정말 재판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참 궁금하긴 해요. 네. 이거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법원 행정처가 네. 연구 용역을 줘서 네. 국민을 상대로 물어봤을 때 생중계하는 게 좋다는 게 88%거든요. 그건 압도적으로 원한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법원 행정처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법지원과 사법농단 때문에 사법부가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켜주고 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생중계를 하는 거로 갖고 네. 생중계를 할 때 원칙은 이제 그 재판 당사자가 우리가 많은 공적 관심 있는 분이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빨리 저는 추진돼야 될 거라고 좀 봐요. 네. 그렇게 해야지 사법부의 위상도 다시 이제 복원이 되고 네.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 지금 청문회 생중계 하잖아요. 네. 그 왜 그렇죠? 국민들이 보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안 됐고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재판 과정을 보면서 특히 뭐 다 그건 아니지만 이건 모든 관심이 지금 쏠려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결국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의 알 거리를 충족시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재명 전 대표가 한 일주일에 두세 번
그렇죠. 재판에 나가야 되는 나가야 상황이 하고 있습니다.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모르죠. 또 이걸 어떻게 막을지는 모르죠. 아, 뭐 생중계하면 최소한 지각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네네네. 의혹 첫 판결이 네. 내려지게 됩니다. 이 대표 최측근이죠.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결과 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뭐 크게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2021년에 김용 지금 말씀드린 부원장이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거든요. 네. 경선에. 그런데 그 당시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약 8억 7천만 원인가를 맞습니다. 4천만 원인가 그 엄청난 돈을 해서 지금 이제 기소된 상태고 네. 그리고 본인이 2013년부터 14년까지 서울시 의원이었을 때 네. 대장동 특혜를 주는 주문으로 유동규한테 1억 7천만 원을 받은 네, 걸 네. 같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액수가 굉장히 크고 두 번째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이 사실이기 회유와 때문에 증거인멸 네, 시도까지 시도까지 나와 있어요, 나왔기 지금.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중형을 피하기가 어렵지 어. 않겠는가. 다만 그랬을 경우는 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들이 저렇게 판결을 받아도 항상 하는 게 정치 보복이다. 네. 심한 경우는 나는 관련이 없는 거다. 모른다. 그건 모른다. 그건 김용과 괜히 한 거다. 근데 정진상까지 김용과 다 정진상까지 다 잘라내는데. 잘라. 이제 결국 혼자 살게 수 있는 그런 아. 결론을 유동규도 모른다. 네. 포함해서 다 모르잖아요. 네. 아니, 아수라 보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수라 보면 다 어떻게 다 잘려나가요, 어. 측근들이.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본다는 것은 네. 한마디로 다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사법 정의가 과연 바로 썼으냐 안 쓸 수 있느냐라는 그 그렇죠.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이 총선이 다가오니까 요즘 최고의 관심남이 아. 한동훈 장관입니다. 오늘 그래서 안경도 안경도 이렇게 쓰고 또- 오신 거 제가 아닌가요? 좀 그래서 제가 배동훈이 한번 돼볼까 했더니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뭐 혹시 당신도 꼴뚜기처럼 또 뭐 총선 출마 얘기하냐 해서 아닙니다. 저는 여기 출연합니다. 아. 예, 근데 예. 농담이고 네. 자. 네. 자, 한동훈 장관이 뭐 이제 가는 곳마다 지금 뭐 핫합니다. 화제고 또 뭐 사진 하나만 나와도 난리고 사진 네. 찍으려고 사람들이 몇 시간을 줄을 네, 서고 하는데 맞습니다. 야, 이 한동훈의 앞으로 거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정치 또 선거 과정 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보면서 나온 결론이 예. 선거나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부상을 볼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새로움이에요. 어. 그러니까 what's new라는 말을 많이 네.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동훈 장관은 기존에 있는 정치인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많은 어. 국민들이. 예. 그러니까 기억나시잖아요. 아니 우리 안철수 의원 신드롬 처음에 나왔을 때 어마어마했죠. 그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벼가 깨니까 지지도가 50%씩 네. 넘어서 네. 그래서 본인한테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더니 그때는 정말 벼랑간 확 올라오니까 네. 당황했었다는 말을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네.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한동훈은 이제 what's new라고 하는 그 새로움에 대한 네.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은 차기 대권 후보의 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보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말라 한국갤럽, 있죠. 예, 네.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자 가장 지지도가 높은 정치인은 뭐냐? 대권 후보로서 네. 야권에서는 이재명이고 네. 여권에서는 지금 한동훈 맞아요. 네, 장관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좀 보고요. 네. 이게 지금 마지막 희망이라고 봐요. 아. 저는 왜냐하면 모든 그 여론조사 민심 지표로 봐서는 네네. 굉장히 지금 여당한테 불리하거든요. 어. 네. 예를 들어서 정권 심판론이 훨씬 높게 나온다든지 네. 20, 30대, 30대가 이탈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든지 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가 30%대 고착화됐다든지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그렇죠. 여전히 현역들이 훨씬 민주당이 많다든지 예.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어. 없다는 전망 속에서 그나마 희망이다. 뭐 한동훈 장관이 저는 뭐
반드시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네. 왜냐하면 예.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국민들이 주목받고 간판적인 인물이 나와서 네. 이걸 끌고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우리가 비교해볼 수는 없지만은 96년도 총선이 굉장히 흥미로운 총선이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YS가 네, 그때 진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완전 시절. 그때 네. YS가 딱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민주자유당을 신한국당으로 바꿨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합니다. 가장 껄끄러웠었던 이회창 총리를 선대위원장으로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4개월 맞아요. 만에 경질했는데 맞아요. 그 당시에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인기가 대쪽이라 굉장히 높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바로 연결됐죠.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제가 네. 한번 비유를 아. 해볼 수 있고, 그때 YS 때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때 96년도 총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이제 김대중 총재가 만들면서 영입한 사람들이 바로 이낙연, 추미애, 정동영, 정세균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딱 YS는 누구를 편입해 맞아요. 들었냐? 이재호, 그렇죠. 김문수, 이우재, 그 진보 진영의 사람을 갖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비록 그때 제1당은 안 됐지만 139석으로 1당은 됐죠. 과반 의석은 못 과반은 얻었지만 못 일당은 그렇지만 여당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승리를 했었었던 그렇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서 들어오게 되면 단순한 한동훈 장관만이 아니라 네. 아마 오각 편대 누차히 강조하지만 보수는 나경원, 중도는 안철수, 개혁은 원희룡, 네. 미래 한동훈, 경제 윤희숙 이게 오각 편대를 만들어 가지고 오각 편대. 그렇게 아마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네, 네.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걸 승가니까. 극복할 수 있는 거기다 네. 이제 공천개혁까지 하게 되면요 이걸 한번 해볼 만하다. 거기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민주당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막말에다가 입법 폭주하고 네. 있고 뭐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있고 생중계하고 막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다들 민주당이 뭐 200석까지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한때 그랬죠. 그 한탕 항상 그랬어요. 옛날에도 보면 200석 얘기하는 정당 제대로 된 경우가 치고 제대로 없어요. 이게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예. 이제는 정치인의 길을 가는 거다. 아. 그래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고 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지금 그 여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심이 많을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네네. 있는데,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공격을 해서 대부분 좀 재미를 봤는데 재미를 못 본 사람이 유일하게 한동훈 한동훈이에요. 장관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한동훈 장관도 이준석 공격을 잘 안 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이준석도 한번 맞배기로 했다가 별 재미를 못 봤는데 예. 서로 굉장히 탐색전인데 두 사람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은 화순유가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은 뭐 잘 아시다시피 2012년에 박근혜 킷으로 들어와서 지금 12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은 국회의원 3번 나가서 떨어진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끊임없이 정치를 가슴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로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한동훈 장관에서 마찬가지지만 도대체 이준석 전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의 가치가 무슨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을 공격하고 국민의 힘을 공격하는 게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는 금방 피로감을 느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국민의 힘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내가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부분을 명쾌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지 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뭐 여권에서 가장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들어왔다. 그럼 오래 못 가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신당론이 어쨌든 뭐 27일 날 12월 27일 날 네.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사람들이 봤을 때 국민들이 정말 갈망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국민들 어떻게 보면 뭔가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요. 네. 우리나라의 정치를 좀 바꿔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얼만큼 해소해 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느냐. 예. 그게 아마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입문하면
가장 먼저 그렇죠. 예, 해야 될 내가 얘기겠네.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렇죠. 거기서 첫 메시지를 뭐로 낼 것인가에 대한 기억나시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윤석열 대통령 예. 그 절대 권력에 네. 절대로 순정하지 그렇죠. 않는 강인한 아, 검사 이거 가지고 그렇죠. 엄밀하게 보면은 대통령 맞습니다. 된 거라고 대통령 봐요. 된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그 지금 신중에 신중을 가하면서 마지막에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메시지, 레토릭, 철학, 비전 예.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야당 대표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디로 네. 간지 모르겠고 맨날 그냥 논란에만 사법 리스크에만 휩싸여 있고 새로운 현안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근데 이준석이 나서서 윤 대통령과 여당의 대척점에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뭔가 중도층에서 표를 얻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먼저 신당이 이제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신당이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95년도에 집권당에서 나온 JP가 자민련을 만들어서 그렇죠. 됐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아마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2016년도에 안철수 의원이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을 호남을 타서 석권했죠. 호남을 석권했잖아요. 그렇죠. 28석, 23석 가져갔었는데요. 그거 있었는데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란 거는 뭐냐면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열광을 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좋든 싫든 지역적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JP는 충청,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호남 이런 지역적 기반이 있어야 네. 되는데 그것도 세 번째가 뭐냐면 그걸 추구하는 인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관심을 넘어서서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는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적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전부 다 윤석열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만 비판을 네. 하는 거로 있고 두 번째는 지역적 기반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제가 대구를 나가서 하겠다는 등 뭐 등등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대구에서 과연 이준석 전 그 대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지지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사람은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부분 속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한테 가면 묻고 싶은 거는요.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집권 뭐 대통령 포함해서 사과를 많이 하는데 본인이 사과한 적이 있나요?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는 네. 왜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만 변할 얘기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변할 얘기하지? 그렇죠. 그럼 왜 징계를 먹었죠? 음. 그럼 징계 먹은 것도 자기는 무조건 그 징계가 관련된 사항은 팩트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그 신당을 추진하는 인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매력적인 부분들이 과연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 뭐 호남에서 인기가 좋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로부터 인기가 좋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가 보수를 대변하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보수 진영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나름대로 지지를 받은 적이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그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세 가지 동력이 과연 있는가라는 걸 봤을 때 지금이야 뭐 어느 정도 양당에 대한 워낙 그 염증이 염증이 있어서. 심하고 그러니까 조금 예. 이제 반짝하는 반색인데 좀 지나면 반짝이다. 네. 이제 보세요 이제 네.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 송영길 신당 뭐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야경자 신당은 좀 다르지만 네. 금태섭 신당 신당이 완전히 그냥 네, 뭐 그건 왜 그렇죠. 그러냐 위성정당과 관련된 선거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지역구 후보까지 과연 낼 수 있을 것이냐. 오로지 비례정당이다. 비례정당으로만 가져간다고 그건 그런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 네.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준석 봅니다. 전 대표를 한번 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좀 있으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종로 출마를 또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종로 출마 소리 한때 또 이렇게 좀 회자가 됐던 적도 있었는데 한 장관이 그럼 출마를 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TV조선 강적들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종로도 송파도 나오고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이 판을 흔들라고 한 선거 판을 흔들라고 하면요. 네. 메가톤급 그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저는 제가 만약에 공천권자라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을 박범계 전 장관이랑 붙입니다. 대전에 가가지고 대전은요. 대전 전혀 연고가 없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 지금 충청이 20대 8로 지고 있거든요. 네. 수도권만 진 거 아니에요. 충청도 대전에서 7곳인데 다 졌어요. 네. 그 청주 포함해서 4곳 다 졌고요. 네. 세종 2곳 다 졌고. 이 충청에서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가만 못 뒀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게 엄청난 관심을 모으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자. 네. 말도 안 된다고 하기하지만 그게 1985년도 우리 신한민주당이 네. 이민우 총재가 나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아실 거예요 아마. 어디였죠? 저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종로 중구에 나갔습니다. 아 종로 중구. 근데 이민우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우리 아주 그냥 뛰어나신 김영삼 총재께서 반드시 된대이 보냈다고요. 반드시 된다. 근데 거기가 대상지 누구냐? 이종창 정대철이에요. 그 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네. 근데 됐어요. 그때 합동연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민우 당시 총재가 합동연설을 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었냐면 전두환은 독재자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 그건 금기였거든요. 그다음에 사형수 이철 네. 기억나시죠? 네, 야, 그렇죠. 그때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성북이었나요? 근데 엄청나게 막 아. 흥행을 해서 서울에서 다 이겼잖아요. 아. 그 당시에. 그때 안 끌려갔나 모르겠네. 아니, 근데 그때는 뭐 총수 때니까. 예? 그래서 민한당이 무너지고 네, 맞아요. 이제 그 신한민주당이 민한당, 맞아요. 일당이 되고 민한당으로 너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개별 집당하라 그랬어요. 그 조윤영 체제였었는데 다 무너지고 똑같은 거예요. 선거에서는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뭔가 폭발성 있게 이걸 끌 수 가야 된다.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전략인 것이지 뭐 안전하게 이길 수 있는데 가가지고 간다는 것은 저는 볼 때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좋은 카드를 그리고 이제 집권당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또줄 얼마든지 자리가 숫자가 엄청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리가 그래서 있죠.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아주 그냥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을 딱 선정을 해서 가는 게 음, 정말 큰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그렇죠.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 국힘이 총선 물갈이를 한다는데 실제 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은 개딸 위주로 뭔가 또 이 선거 방식을 바꾼다는데 네. 이건 어떤 여파를 미칠지 어떻게 예.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제 공천 파동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네. 2000년도 아마 우리 배양커님도 기억나실지만 이회창 총재가 당시 43명을 잘랐어요. 네. 공천 학살이라서 그때 이제 그 배제시킨 사람이 김윤환, 네. 이기택, 맞아요. 네. 신상우 다 날렸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민국당을 만들었잖아요. 네. 김윤환. 그래서 결국은 한석 한석. 달랑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왜냐하면 저거는 개혁공천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2016년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누구였었냐면 이해찬, 정청래, 정봉주, 임수경 잘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새누리당은 뭐 했었죠? 옥셀구 나르샤 에이. 대통령이 공천 쪽으로 개입해가지고 뭐 이항구 공천관리위원장 만들어서 전부 다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래서 좋든 싫든 간에 국민들이 처음 선거를 처음 하면서 볼 때 어느 정당이 개혁적이냐 보는 첫 번째 바로미터가 바로 공천이에요. 이 공천에 관련돼서 놀랄 만큼 담대하고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공천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그래서 지금 뭐 인요한 우리 저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윤핵관이라든지 당 주변 지도. 근데 그건 약간 좀 시기상 너무 빨랐던 거예요. 아쉬운 부분들이. 네. 그건 혁신위가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공천심사위원장이 전격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자꾸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서 더 중요한 혁신들이 많거든요. 네. 당의 구조를 바꾸는 거라든지 네. 이런 거는 쫙 무너지고 전부 다 이게 공천 문제와 관련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먼저 공천심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켜봐야 되고 이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잠재돼 있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저렇게 공격을 하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또 권리당원을 대폭적으로 늘렸잖아요. 네. 가치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재명 사당화를 만드는 거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2015년 12월 달에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친문 패권주의를 청산하지 않으면 난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하, 네. 그래서 나갔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친이명 거기에 패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건 공천파동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나머지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똑같은 식으로 호남을 베이스로 한 기반으로 한 그리고 호남이 28석이죠. 그리고 지금 수도권이 전부 다 121석인데 거기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요. 보면 친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이제 뭐 조국 신당 만든다 그러는데 조국 신당에 거의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친문 세력들이 전부 다 모여서 당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비이재명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하게 좀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계로만 남는 개딸들만 남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재명 당시에 독식을 막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거기도. 그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네. 그리고 나름대로 중도 성향이 그리고 나름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게 김부겸 네. 전 총리 네. 비대위. 그래서 친문과 그리고 친이가 어느 정도 거래를 하면서 공천 파동을 줄여놓지 않으면 당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인식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누가 이길까요? 물어볼 때 항상 제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절박한 사람이 이기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누가 더 절박할까요? 아하. 그러면 네. 이재명 대표가 절박하다고 해서 꼭 이기려고 하면은 저는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판을 바꿀 수 있어요. 자기가 물러나고 그렇죠. 비대위 체제를 그렇죠, 만들고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말이 됩니까 얘기하지만 그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살아야 하니까 네. 생존해야 되니까. 네. 근데 자기는 이미 살았다고 생각하는 아니 거 그렇지 아닐까요? 않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밑에서는 딱 밑에서 보면 그냥 뭐 어. 밟아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만약에 또 의회 권력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렇죠. 아 이거는 뭐 국정의 동력을 상실하기 식물화 되는 때문에. 거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승부사적 기질이 있다. 그렇죠. 그럼 YS를 거의 유사해요. 아하.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김기현 체제로 갈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갈지 김기현 대표는 곧 공천심사 관리위원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제 김기현 체제로 간다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그렇게 상황이 해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되는군요. 때문에 결국은 공천 세 가지예요. 선거를 보니까 공천, 그다음에 이슈, 그다음에 구도입니다. 네. 이 세 가지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더 한번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공천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치펀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개편 후에 돌아온 만큼 많은 좋아요와 응원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